현재 시간 8시 26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트럼프의 입이 문제네요. 예. 아니 유럽 연합하고 이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당장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또 7월 9일까지 다시 통화 잘했으니까 유예하겠다. 아, 이제 진짜 트럼프 대통령 쉴드 쳐주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어지간하면 좋게 얘기했는데 저는 예. 갈수록 이제 진짜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니 저 두툼한 오겹살을 구워도 저렇게까지 빨리 뒤집지는 않을 텐데 하다못해 파전을 구워도 이거는 뭐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시장은 약간 블러핑이다 이렇게 봤고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EU 쪽에서 또 전혀 성의를 안 보이니까 또 저렇게 한번 세게 때리는구나. 네. 아니 중국하고 30%까지 낮췄는데 EU에다가 50%. 50%라니. 네. 뭐 그러니 반신반의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어쨌거나 주말 그 흐름과 또 애플하고 삼성에도 관세 25%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오늘 뭐 미모리얼 데이 현충일택이죠. 그래서 휴장합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바꾸니까 지금 지수선물 흐름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1% 빠지고 지금 1% 오르면은 높은 데서 1% 빠진 다음에 또 낮은 데서 1% 오르니까 다르죠. 좀 느낌이 네. 예. 그러나 어쨌거나 아침에 분장실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빨간 넥타이로 택했습니다. 우리 시장 금요일 날 지수 버건디인데요. 레드 아니고 버건디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아니, 근데 피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또 파월 의장이 프린스턴 대학인가 거기 네. 가서 또 그 축사를 하는데 무슨 뭐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 없이 whatever it takes를 거기다 또 쓰더라고요. 그 유명한 마리오 드라기의 네. 우리는 뭐라도 하겠다 2011년인가 그때 했던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잘 살았다고 학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내가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면서 또 그 표현을 쓰는데 딱 듣는 순간에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하는 느낌. 그렇죠. 트럼프가 네. 아무리 금리나 압박을 해도 그래서 뭐 그 연설 소식 기사 보고 나서는 오늘은 또 파월에 또 살짝 감명받고 파월이 좋아하는 색깔 넥타이 맸습니다. 바로 레드에서 버건디를 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약간 이렇게 뭐 저만큼이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우호적으로 봐주셨던 이 대표님 이번 건 또 이해해 주실 만합니까? EU 관련해서 저 발언. 뭐 예상했던 전략이라는 게 워낙 뭐 예측 불가로 그냥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해돼요. 저는 뭐 해묵은 얘기지만 4월 2일 날은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4월 2일 날은.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네, 예, 예. 그때는 좀 도대체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그 며칠 있다가 스카페센트가 또 이거는 협상 전략이다라고 네. 얘기도 해줬고 네. 네.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에서 사실 저는 최근에 예. 정책이라든가 이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트럼프의 말보다는 이제 스카페센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뭐 화면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스카페센트가 인터뷰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네. EU는 컬렉티브 액션 프로블럼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한 20몇 개 지역 국가가 이렇게 묶어서 한 국가처럼 움직이는데 네.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역대 이제까지 한 단일의 목소리를 낸 적도 별로 없고 EU에서 워낙 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의견 통일을 내기 힘든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걸 꼬집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쭉 빼고 제일 마지막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의회 지출 이번에 이제 그 법안이 되면서 상원에서 핑퐁을 살짝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원에서 결의를 하면 상원은 거의 그냥 패스트루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성장에 기여를 할 거다. 지난주에 왜 우리가 뭐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확대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멘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줬고, 마지막 SLR 규제 완화에 매우 가까워졌다. 여름 이후에 예상하고 있다. 이따가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채권 문제, 무슨 만기 도래 문제, 그다음에 채권을 더 발행해서 그래서 지금 10년물, 30년물 금리가 5% 찍고 막 이런 시장의 상황인데,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를 지금 던져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저기 뭐 애플하고 지금 애플 주가가 심상찮은데 지금 한 8거래일째 빠지고 있나 그런 그래요, 상황인데 애플과 삼성의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 부분도 그러면 또 번복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리쇼링 일환으로 리쇼링 지금 문제라서.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국내 일자리,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보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진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뉴스에 조금 안 좋지 않겠습니까?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안 좋으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 아주 그러게요. 기술적으로 좀 위태로운 상태인데 다시 5만 원대 후반 정도 지금 조금 와 있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네. 기관성은 떨어지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강세가 연초에 한 5.6% 지금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처럼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데는 증권 그러니까 ETF의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달러 자산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 보면 당분간 외국인들이 다시 다 탈한국하고 이러기에는 이 원화 강세가 살짝 매력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수급에도 그렇게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뭐 한국 시장을 항상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큰 상황은 네,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또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니까 네. 뭐 개별적인 이슈는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더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상쇄되는 되겠죠. 효과가 있을 예, 수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감세한 이슈도 있잖아요. 감세한 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지난 제가 2월인가부터 출연을 했는데 두 번째 출연했을 때 제가 이 TCJA 법안이라고 그래서 Tax 네. Cut and Jobs Act를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 네, 일기 때 네, TCJA 법안인데 네. 이번에 이제 감세안이 일기 때 TCJA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을 뭐 연구화를 시켜준다든가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든가 또 반대로 조금 더 이렇게 초고소득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봉 50만 달러 이상 분들한테는 공제액을 좀 제한을 해준다든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 이번에 하원 그 5월 20일 날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2017년도에 발동됐던 TCJA 법안 세금 감면 연장했습니다. 주 내용은 자녀 세액 공제를 그 20만 달러 소득 상한 20만 달러로 기존에 2,000달러였던 걸 2,500달러로 확대를 해준 거가 있고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를 4,000불을 연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감세 아니죠. 4,000불 그러니까 예, 기존 예, 65세 공제에다가 이상. 플러스 4,000불을 더 네, 해주겠다 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액 공제인 셈이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세 아시겠지만 39.7%인가 했던 걸 지난 1기 때 37%로 다운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 법인세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30몇 프로인가 해서 21%로 지금 다운시켰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25년도 일몰이 됐던 예정이었는데 이 두 개를 영구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개인소득세 37%와 법인세 21%는 연방의 세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주에 대해서 그냥 나라에서 때리는 세금인데 그 다음 솔트라고 그래서 스테이트 앤 그 로컬 텍스라고 그래서 주 및 네.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또 있단 말이죠. 네네. 참고로 미국 전체 50개 주의 평균 주 정부가 솔트 이 솔트 평균이 한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7, 8%는 뭐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이런 걸 합쳐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주가 뭐 뉴욕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13.3% 정도를 떼고 있고 주세를 뉴욕주가 한 12%, 12.8% 그리고 하와이주가 한 11%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해주겠다는 게 솔트 공제라는 거거든요. 네. 솔트 디덕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난 1기 때는 원래 이 솔트 주 지방 정부세법이 제한이 없이 모두 다 연방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다 해주겠다는 게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1913년도부터. 근데 1기 때 이거를 좀 제한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깎아주는 대신,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가 무조건 퍼주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러면서 $10,000로 딱 제한을 했는데 요번에 이 연 공제 한도 $10,000를 $40,000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 뭐 $500,000 이상에 대해서는 33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이 공제 한도를 무한정해 준 게 아니라 25% 제한을 두겠다. 이게 이제 네. 이런 주요 내용이고 뭐 메디케이드 쉽게 말씀드리면 연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메디케이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것도 조금 제한을 둔 거죠. 그리고 예. 그다음에 국방보험 자금, 국방 예산 연 5% 이상 증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 재미있는 게 이제 국경 보안 외에 그 페트롤들 있을 거 아닙니까? 쉐리프들 네. 있고 이렇게 막는 사람들 그거를 그 바이든 정부 때 그런 그 거기서 드는 비용을 연방에서 지원을 안 해줬었나 봐요. 이거를 연방에서 연 $120억 그 정부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연방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법안 통과됐고 이제 부채 한도 아시겠지만 $4조 증액한 걸로 이제 법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는 뭐 R&D 세액 공제 대폭 확대해주고 상속세 공제 한도도 인당 $1,300만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 70억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그냥 상속세 없는 걸로 상속세가 아예 없다.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네.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거에 대해서 또 비과세를 해준 걸로. 그리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아까 왜 그 삼성전자, 애플 얘기할 때 사실은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2017년도 트럼프 1기 때부터 이 리쇼어링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막 가동을 네.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집계한 그 리쇼어링과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이죠.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직접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그 덕분에 발생했던 신규 일자리 수가 평균 연 30만 개 정도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아주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트럼프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칭찬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리쇼어링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30%만큼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담긴 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CBO에서 그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해서 이제 의회 뭐 예산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향후 10년간 네. 적자 예상치가 총 $2.7조 정도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린 이유가 주말에 지난 그 감세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4조 까지 뭐 3조에서 $5조 달러. 그런 게 예. 아니라는 거죠. CBO에서 공식적으로 $2.7조 예상된다.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이니까 연 2,700조 정도 7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2,7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300조 정도.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처럼 막 이 감세안 때문에 채권 국채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뭐 국채 금리가 5%, 뭐 7%, 6%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속세 면제 부분에서 $160억 하셨나요? $1,300만 우리나라 1,300만 우리 달러. 돈으로. 1,30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이제 한 150억, 160억. 150억, 160억 그 정도다. 예, 예. 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혹시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은 크진 않지만 요번에 하원 통과한 감세안을 보면서 무조건 퍼주는 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꼼꼼하게 감세는 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많아요. 초부자들한테는 감세가 아닙니다. 예. 이게. 그 주지방 정부 아까 솔트 디덕션, 네. 주지방세 공제 한도도 $50만 연봉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5% 한도로 계속 줄이는 걸로 지금 담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 눈에는 균형 있는 그 감세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또 사회복지 지출은 또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왜 언론에 따라서는 뭐 $5조 막 악까지가 날 거고 네네. 부족할 거고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뭐 중산층의 어떤 예, 저소득층, 중하위층은 중산, 조금 그렇죠. 더 세금을 덜 걷게 해주고 되는 거고. 예. 초고소득자, 예. 초부자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줄이면서 예,
균형감 있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중산층이냐, 뭐 고소득층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루하루 생활이 이제 고달픈 네. 그쪽이냐에 따라서 좀 메디케이드 부분의 축소만 하더라도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그거잖아요. 메디케어 같으면 그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이고 네네.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에 대한 그렇죠. 그건데 저쪽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메디케이드 쪽에. 요번에 실제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80시간 이상 근로해라. 그래야 혜택을 줄게. 80시간을 하면 한 월, 주 80시간. 주 80시간. 조금 그럼 뭐 터프하죠. 주 80시간을 일한다. 야, 월화수목금 5일은 하루에 16시간 토일 쉰다 하더라도 8시간, 16시간. 말이 안 되는데. 조금 터프하긴 한데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그냥 일 안 하고 놀면서 혜택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 예. 그건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 균형이 있는 감세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받던 혜택을 못 받으면 일단 사람들은 이제 반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혜택을 받으려면.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 크고 아름다운 원 원빅 빅 뷰티풀 뷰티풀 빌 예. 액트 이게 보니까 1116쪽이래요. 총 법안이. 맞아요. 이거 누가 읽겠어요, 이거?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법안도 제대로 본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미국 언론이나 뭐 할 것 없이 좀 까칠한 사람 쪽에서는 이 항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 이 전체 이 법안 중에 다들 그렇게 뭐 한데 뭐가 없나 자꾸 뒤지고 있더라고요. 뭐 악성 코드 있다 이런 얘기 악성 나오고. 코드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제동을 건 그 가처분 명령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뭐 연방법원에, 그런 조항이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딱 확대 재생산하기 좋은 이제 콘텐츠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BBB가 조금 이렇게 상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가 그걸 하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의회 예산국인가요? 이런 식이면 향후 한 10년 동안 4조 달러 가까이 한 3조 8천억 달러 적자가 는다. 지금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상원 의원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칼 좀 대겠다는 얘기를 하네요. 건강한 협의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죠. 무조건 통과시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따질 건 따지면서. 네네. 방금 다시 한번 이게 그렇게 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장님께서 3.8조 달러라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CBO 그러니까 Congressional Budget 예, Office에서 예. 공식적으로 2.7조 달러 아, 예상을 했습니다. 2.7조 달러? 아까 말씀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이게 잘못하면 막 4조, 5조 이러니까 막 예. 미국 재정이 파탄나고 아. 2.7조 달러면 저의 판단으로는 연 2,700억 달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 이번에 또 그 부채 한도 4조 인상했고 예. 그리고 보편 실효관세 2.2%에서 10% 정도 때리면 예.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 정도, 3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걸 딱 상계하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어찌됐건 지금 그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고 그럼 이게 리파이낸싱이 필요하다 굉장히 보니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쎄, 금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세안이 통과되면 어찌됐건 간에 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발행 규모가 달라진다라는 것뿐인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거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몇 개 많이 예, 준비했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부터 보시면 미 국채 총 발행량이 정확하게 36조 달러 정도 발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36조 달러. 예. 그러니까 미국 GDP가 30조 달러니까 정확히 미 정부 부채가 120%라는 아, 거거든요. 네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드렸듯이 우리가 국가의 부채를 얘기할 때는 정부 부채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네. 정부 부채를 총 합쳐서 얘기해야 되고요. 이른바 국가 부채.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 총 부채가 GDP 대비 250% 또는 260%. 우리나라가요? 네. 미국이 240%, 230%. 일본 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믿고 있는 기축통화인 일본이 360% 됩니다. 참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달러와의 신뢰가 뭐 무너지고 그런 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36조 달러 중에
25년도, 26년도, 27년도 제가 빨간 박스 그려놓은 네. 향후 3년 동안 38.6% 정도가 한 14조 정도가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 중에 지금 막대기 제일 높은 게 금년이네요. 올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발생되는 만기 도래 총 규모가 9.2조 달러예요.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인가요? 뭐 한국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재무부의 뭐 차관 그 뭐 자문위원회 네. 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거든요. 예. 네. 근데 올해 9.2조 달러 중에 제가 위에 좀 빨강색으로 쭉 색깔을 그려놓은 올해 6월 달까지 상반기에만 70%가 만기가 집중돼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네. 만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표를 보다 보니까 1, 2, 3, 4 아직은 5월 중입니다만 1, 2, 3, 4 상황 규모 숫자를 보니까 시장이 편안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6월까지는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옆 페이지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냐면 비슷한 숫자긴 한데 2025년 1월 보시면 쭉 만기 집중액이 365 숫자가 보이실 텐데 이 365가 먼저 보셨던 그래프에서는 1,1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0억, 1조 1,000억 달러 중에 365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보시는 박스에서는 그러니까 초단기 1년 미만짜리들은 산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올해 9.2조 달러의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중에 예. 만기별로 보면 예. 1년 미만짜리가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1년에서 10년 미만 요 중기가 한 55% 됩니다. 예. 10년부터 30년짜리 초장기가 한 20 몇 프로 정도 돼요. 이래서 예. 딱 100% 9.2조 달러가 만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이 먼저 보셨던 그래프를 딱 보시면 상반기에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30년물 같은 경우 5% 찍고 막 10년물 금리가 지금 4.5 다시 가고 이해가 딱 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국가 전 국가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뭐 26조 달러 정도를 팔았다 뭐 이런 네. 얘기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또 한 달 전에 일본에서 26조 달러 팔았다. 이러니까 금리가 다시 뜰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를 다 던지고 있다. 지금 정확히 보이시는 그래프 중에 중국 빨강색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다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3월까지 보면 이 수치가 항상 한 2달 이연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2월, 2월부터 3월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강색 중국만 조금 팔고 최근에 이제 멈칫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국가들 영국, 벨기에, 룩셈버그, 뭐 캐나다 모두 다 미국 국채를 적어도 3월까지 보면 국채를 다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저기서 벨기에가 오른쪽 끝부분에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검은색 선이 벨기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그랜드 점? 토탈이고요. 예? 그랜드 토탈입니다. 모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총 총 토탈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일본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칸 점선. 네, 맞습니다. 일본, 빨강색이 중국이고 중국. 그 바로 밑에 있는 주황색이 영국이고요. 주황색이 영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벨기에는 저 아래 저 파란색이에요. 아래에서 제일 끝에 기준으로 아래에서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제가 점선은 합계구나. 네, 근데 네. 벨기에가 아시겠지만 벨기에가 돈이 많아서 미국 국채를 직접 산 것도 있겠지만 벨기에가 세델이라는 시델이라고 하죠. 그 국채 통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고 팔고를 해주는 그거를 커스터디언 뱅크가 거기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출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벨기에 같은 저런데 룩셈부르크 같은 데는 명의가 누구 건지를 좀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벨기에나 룩셈버그 안에는 예. 중국이 여기를 글쎄. 통해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 주에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빠지죠? 아니, 저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민간에서 빠지고. 좀 던지는 거겠죠. 민간에서. 예, 민간 투자자들이 좀 던지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정작 이 여러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결되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그 미국 정부가 드라이 파우더 실탄을 많이 갖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만 해도 뭐 정책 금리를 인하시켜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정책 금리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상당기도 4.5.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0.2%, 0.25% 인하시킬 거라고 중론이 나오고 있고 유럽 계속 인하시키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페드가 결정주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의 문제든 경기 펀더멘털의 문제든 이게 좀 훼손이 된다 하는 시기가 오면 그게 확인이 되면 뭐 빅스텝, 자이언 스텝도 충분히 가능한 지금 실탄을 갖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QT를 또 종료를 해주는 것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그 자금 공급된 유동성이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양쪽 하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충분히 지금도 맘만 먹으면 가동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죠.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 단기를 장기로 해서 사는 거. 단기 팔고 장기 사는 거 네네.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뭐 자주 쓰진 않지만 공개시장 조작 툴 중에 바이백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그냥 네. 장기물 국채 우리가 사줄 테니까 이거 네가 떠안아 뭐 이럴 수 있는 바이백도 가끔 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금리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막 그 30년물 금리가 5%, 6% 초과해서 가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런 만기 도래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향후 2년 동안 절반 한 40% 이상 만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툴이 충분히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SLR 말씀 나왔었잖아요. 예. 스캇 베센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표한 겁니다. 이거 네.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BIS에서 전 세계 은행들을 이제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금융기관 은행들한테는 니네 엑스포저 투자한 대비 자본을 한 3%를 반드시 지켜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GSIB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글로벌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서 초대형 은행들 우리나라 말은 뭐 국민은행이나 네. 미국 같으면 체이스뱅크 이런 데죠. 거기는 BIS 권고 3% 대비해서 5% 정도를 더 좀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로 인하시켜주겠다는 게 SLR 규제 완화예요. 2월 16일 날 차관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지금 SLR 규제 완화할 거 검토 중이야. 데스크에서 지금 검토 중이야라고 얘기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포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재무부 고위 관료 인용을 하면서 지금 검토 중이고 곧 시행할 거야. 그러더니 지난주에 스캇 베센트가 확실히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여름 지나면 이거 곧 시행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GSI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뭐 경매 이거 다 빼고 네. 이 SLR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은행들한테서만 5%였던 걸 3%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1.77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1.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러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걸 제가 네. 꼭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이 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7일지수 2,586포인트, 코스닥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71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0.3%가량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4,0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2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6만 5,500원이고요. KB금융은 1%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소폭 보합권 예상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2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7% 하락 예상되고요. HD현대 중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2.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4천 원. 에코프로가 각각 2% 안팎의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1,500원, 38,550원이고요. 38,550원이고 HLB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5천 원. 휴젤이 오늘 0.5%가량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6만 1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6만 1,500원. 하마리서치, 미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모두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단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이었잖아요.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네. 집행하겠다라는 관세 자체가 50%였다가 다시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금요일 미국 장 흐름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또 그렇죠. 대EU 관세 입장 번복 이후에 미국 지선물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거 이쪽을 갈라든지 현물에서는 계속 팔고 있지만 또 선물은 또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수 자체는 오늘 삼성전자가 그 이제 25% 관세 뭐 그쪽 그 협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건데 저는 왠지 지금 동시효과 저 흐름으로 시작한다면은 오후에는 양전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오히려 오전에 좀 상승 출발하면 그게 오히려 불안하고. 오후에 좀 상승폭이 좀 예. 반납되는 모습이고 맞아요. 예, 좀 예. 그렇더라고요. 야, 근데 동시효과 확인하기 전에 이충강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준은 연준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슨 미국채 투매 상황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무기가 몇 가지 있네요. 카드가 있네요. 예. 카드가 있고 무기고에 다양하게 있네요. 뭐 그런 데다가 재무부 차원에서 방금 설명해 주신 SLR 그거 살짝 5%에서 3%로 자기 자본 비율만 낮춰줘도 한 1조 8천억 달러 가까운 국채 매수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뭐 큰 걱정은 없는 데다가 단지 그거 하겠다. 연준 보고 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서운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애끼냐? 애끼다 똥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예. 뭐 트럼프를 포함해서 이제 제롬 파월 개인적으로 조금 리스펙을 합니다. 예. 거의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참 이 짜웅성 발언을 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안 한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고집불통 아닌가 하는 느낌이 최근에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 양반 입술 보세요. 하니 한번 딱 앙 다물었을 때 진짜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4.5%를 굳이 지금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글쎄, 좀 상단 높아요. 기준으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저희 하우스뷰는 한 2차례를 베이스 케이스로 인하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근데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압박만 안 했더라도 또 자기 판단하에 했을 수도 했을 있을 수도 텐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예, 그 그렇죠. 영향이 글쎄, 늘 드는 비유지만 게임 이제 로그아웃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책상으로 갈라 하는데 또 엄마가 방문 열고 그냥 그거 하기 싫죠. 이놈의 새끼 하면은 또 네. 하기 싫죠. 계속 그냥. 더군다나 연준의 독립성 굉장히 중요한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에 또 헤드니까 그렇죠. 자기 판단하에 할 만한 명분이 그리고 있어야 또 되는데. 기본 수치 그분들이 보는 데이터 디펜던트 네. 수치가 적어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신호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지금 저렇게 마침 패드워치 화면도 띄워주셨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저 연준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 말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메시지는 그래요. 아직은 우리 금리 인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요. 뭐 시카고 쪽에 굴스비야 그렇다 치고. 뭐 세인트루인스도 그렇고 등등으로 해서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뭐 급하게 금리 인상이 나설 그거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은 좀 일견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이게 이 물가 불확실하니까. 상승이라는 게 분명히 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구분을 하잖아요. 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어감,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예. 저분들이 보는 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관세 때문에 올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거로 끝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분들도 우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스테이트먼이나 인터뷰에서 항상 하는 표현이 이제 이게 얼마까지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고 불확실하다 지금 이 영향이 얼마까지 파장이 미칠지를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스탠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 적어도 아마 6월 달에 발표되는 수치부터는 물가 지표든 뭐 이번 주 또 PCA 발표되지만 네. 이번 주까지는 PCE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6월부터 발표되는 것가 뭔가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6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재점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죠. 다시 한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좋은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하기로 했던 그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 자체는 관세 이슈와 관련된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입니다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였죠. 양시장 출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올라갑니다. 2,598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소폭 올라갑니다. 7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5% 떨어집니다. 53,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내림세로 19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102만5천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269,000원. KB금융 많이 올라가네요. 1.8% 상승하면서 10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3%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8만 4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5% 떨어집니다. 81만 7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44,300원. 그리고 기아가 내림세고 HD현대중공업이 0.7% 하락합니다. 38만 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약보합으로 지금 현재 32만 2,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 올라갑니다. 호가와 분위기가 다르네요. 85,400원. HLB가 0.7% 하락합니다. 52,900원이고 에코프로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9,800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펩트론이 1.8% 올라갑니다. 22만 4천원이고요. 휴젤이 0.8% 상승합니다. 36만 4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떨어집니다. 26만 3,500원이고 파마 리서치도 내림세로 44만 7천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올라갑니다. 11만 700원. 클래시스가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전주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원전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원전주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우리기술이 6% 강세고요. 2,520원. 그리고 한전 KPS도 6% 올라갑니다. G2파워도 6.9% 오름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2% 올라갑니다. 41,900원. 우진엔텍이 10% 급등하죠. 2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BHI 다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유리기판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필옵틱스가 6% 올라갑니다. 31,700원. 그리고 SKC도 2.9% 상승 8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NTC도 4% 상승합니다. 17,290원. HB테크놀로지도 2.4% 올라갑니다. YC캠 4% 상승하면서 23,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네요. 캠트로닉스도 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주들 좋습니다. 지금 서전기전, 재룡전기 모두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일렉트릭도 2.5% 상승하면서 2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0.9% 상승합니다. 효성중공업, 일진전기도 각각 1% 이상 올라가고요. 한국전력도 2% 상승합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21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규모라고 보긴 좀 애매하네요. 기관이 16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80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억 원, 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 6원 60전 하락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아시아통화 유로도 그렇고 네. 달러 대비 그래도 조금씩 강해지는 흐름. 그때 언제죠? 5월 연휴를 기점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때 5월 5일, 5월 6일 우리가 그때 쉬는 바람에 네. 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뒤적뒤적거리면서 이제 분석하기 바빴는데 네. 그게 그 한 방으로 끝나진 않네요. 뭔가 계속해서
달러 약세 내지는 무슨 뭐 비달러 통화의 강세 뭐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제 6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또 70원으로 올라오고 다들 그래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거는 1360 조금 더 밀려서 1350 정도라고 하지만 그 밑으로에 가겠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깨지면 이제 진짜 판이 커지는데 아니 그 달러 약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좀 제 눈에는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질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더 심해질까? 예. 그렇게 뭐 네, 그렇게 많이 약세가 되지 않을 그림인데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에서도 지난주 5월 1일부터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5월 네. 2일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연휴로 들어갔고 우리는 대만 달러가 그때 이틀 동안 10% 맞아요. 빠지고 지금 그랬는데 그 이후에 5월 23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DXY가 마이너스 1%, 유로 달러가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 대비 0.6%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재팬 엔이 2% 가까운 상승했고 타이완이 지금 7.3% 상승한 겁니다. 달러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5% 상승했고 뭐 중국은 이제 한 1%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지금 유일하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지난주부터 더 심해질까? 달러 약세가. 근데 계속 좀 약세 방향으로 지금 달러가 가는 거 그리고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이 좀 강세로 가는 거 이게 결국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이 플라자 합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 뭐 원화 같으면 1,350원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만약에 깨지면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더하기 환 더하기 캐피탈 게인 더하기에서 이제 한 15에서 20% 먹고 빠지고 이런 패턴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1,350원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털 다시 말하면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게 달러엔 환율이 그동안에 뭐 크게 보면 이제 140에서 150이고 아니면 조금 좁히더라도 뭐 한 어쨌거나 뭐 이게 다시 140 아래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요즘은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주식 쪽에서도 미국에서 보면은 들리는 얘기가 이 헤지 펀드들이 계속 숏 쳤다가 개인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조금 지금 보면 좀 반대로 그런 상황이고 외환 쪽에서도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나이브하게 일기 때처럼 관세 때리면 위안화 약세 무슨 뭐 달러 강세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포지션들이 전부 아작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 왜 뉴스에도 보면은 네. 뭐 미국 재정 건전성 우려로 달러 하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궁금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면은 뭐 GDP 대비 그 국가 부채 비율 보니까 그 우리나라 지난주 발표된 수출 예.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가 그러니까. 될까? 펀더멘털리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수급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근데 그래서 좀 개연성은 떨릴지 모르겠지만 이 달러 그러니까 환 시장의 이 흔들림, 막 정신없는 이 흔들림, 네. 그리고 금리 시장의 흔들림 이 두 가지로 저는 나눠보고 있는데 네. 짧게는 6월까지는 이 정말 기존의 그 논리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6월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여주신 올해- 그 국채 상환 네. 스케줄만 봐도 6월까지는 계속해서 흔들리겠네요, 네. 장이. 그렇게 한 국면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길게 9월까지 한 3분기까지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 관세든 뭐든 예. 또는 관세의 어떤 막 흔들린 이런 거든 플러스 이제 내년에 중간선거 이 말이 중간선거 완전 총선거 하는 거거든요. 예. 지방정부 중후장관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2가 선거에 돌입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제 선거 모드에 돌입할 텐데 그 정치적인 배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림으로 일단 가동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6월까지 이 금리 또는 환 이런 요인으로 6월까지가 좀 잦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9월까지 맥스 그 정도가 지나면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탄력적인 상승장 또는
뭐 우상향의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최근에. 아니, 또 저희가 중국 얘기도 지금 안 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왜냐면 간밤에는 또 뭐 트럼프가 다시 유럽연합을 향해서 지금 정주전을 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중국 안 지금. 좋다고요? 그 지난 제가 딱 하나만 갖고 왔는데 예. 중국 부동산과 소비 갖고 왔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뭐 파란색, 회색 부동산 쪽인데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죠. 물론 마트m 아웃이 지금 최근에 네.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멈추면서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멈췄는데 이게 마트m 아웃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쭉 그냥 뭐 차피하게 가다가 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전혀 회복 기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 빨간색 같은 경우가 연간 소매 판매 추이인데 이 한 2019년 이후부터 쭉 떨어지는 추세에서 지금 리바운드를 하다가 이번 달에 발표된 게 지난달부터 발표된 게 쑥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소비, 부동산 이게 아주 기본이고 좀 크게 보면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미국 그 경제 성장의 축입니다. 그게 아직 전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 보면 그리고 좀 개연성 떨어지겠지만 제가 한 2년 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이 중국의 그 군데 이렇게 그 민간 뭐라 그러죠? 그 라이엇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 말하면 데모하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심상치 않은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자연재해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던데 네.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연결해서 보면 미중 관세 협상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쉽게 타결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그래서 지난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30% 10% 그렇게 으르렁대더니 30% 10% 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 액션 안 나오지만 가장 앞장표에서 스카페스한테가 조만간 그 중국과 다시 대면 접촉할 예정이다. 뭐 이런 또 멘트 날려주는 거 보면 중국 관련해서는 적어도 관세 협상은 생각보다 쉽게 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 분들한테 우리 이충광 대표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게 조언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면도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를 보나 저기 테슬라를 보나 이제 그 동안에 이제 4월달에 관세 때문에 훅 빠졌다가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상당히 회복을 하고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의 부분에서 살짝 이제 애매해진 데다가 환율이 뭐 하루에 10원씩 20원씩 뚝뚝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좀 고민스러우세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참 애매합니다 지금. 지금 그러시죠? 통화 해지도 좀 해야 되겠는데 글쎄, 네. 애매하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너무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제가 한 달 전인가 보여드린 게 과거 10년 동안 예. 그 소수 집중 포트폴리오의 대명사 ARKK, 아크K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캐시- 돈나무 언니 예. 네,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예. ARKK 그래프를 보시면요. 두 분 보시는 기준으로 이랬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연 600%까지 갔다가 지금 예. 10년 누적이 한 80% 될 거고요. 10년 누적 180%. 네, 같은 구간 동안 버크셔 해더웨이 클래스 A 기준으로 보시면 거기 뭐 아시겠지만 이분 뭐 여행사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돼 있는 회사죠. 꾸준하게 올라와서 280%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주식 조건 6대4 이게 아니라 저희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군을 듀얼 어프로치를 해서 분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때도 상당히 지켰고 올라갈 때도 적당히 올라가고 이런 게 결국은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은 승리하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은 왜 미증시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 유입될 걸 예상하시면서도 섹터별로는 조금은 다르게 보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수익률에 이제 대한 기대를 낮춰야 되는 거고 네, 네. 오히려 뭐 부동산, 뭐 리츠 또 그때 중소형주, 금융, 중소형 이쪽 금융주. 말씀 주셨는데 그 뷰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하시는 여전히 건가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쪽이요?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예, 강조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TCJ의 법안 솔트 이런 거 살펴봤잖아요. 네네. 이게 전부 하반기부터 이제 한 7월, 8월부터는 정책으로 시행이 될 거예요. 물론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자사주만 해도 지난 4월 10 며칠까지 자사주 SEC에 승인을 신청을 하잖아요. 네. 모든 회사들이 자사주 신청 건수가 네. 작년 1년 내내 건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 6월 정도부터는 자사주 매입 시작할 거예요. 자사주 매입도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뭐 감세, 규제 완화 이게 우리가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 다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경제에 투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러기 때문에 아까 스캇 베센트가 지난주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번째 포인트 중에 의회 예산 처리가 경제 성장을 지지해 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래서 최장 9개월 정치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지나면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이 그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이유고 아까 그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팩트셋 기준으로 기업의 이익 성장 전망과 매출액 성장 전망이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하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지금 이익 성장과 매출액 성장이 2달 전 대비 지난주 금요일 날이 또 다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 하긴 한 건데 어쨌건 모든 업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이 2달 전 대비 지금 대폭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에는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몇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런 악재를 충분히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감세 규제 완화, 자사주 매입, 기업 실적들의 어떤 뭐 다시 개선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야, 이게 뭐 3조 달러가 무슨 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그건데 시총 3조 달러 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밖에 없네요. 애플도 지금 2조 9천억 달러대로 떨어졌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일간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 한번 푹 갭다운도 가능하고 이게 숨고르기 이후에 한번 튈 수도 있겠네요. 네. 야, 근데 반응이 궁금하네. 우리가 지난 적어도 2년 동안은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하죠.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그래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당일은 또 빠지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워낙 높았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 분기 EPS 성장률 지난 4분기가 74.7%인가 그랬거든요. 예. 100%에서 74.7%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저기 방송 들어보니까 예. 한 60%대 예상하는데 뭐 그거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도 60%대만 해도 훌륭한 이익 성장률입니다. 네. 뭐 당일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걸 갖고도 맞네요. 만족 못하는 시장이 과하네. 그러니까. 예, 그러네. 근데 대신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2배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 증시 리포트까지 전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